박성호입니다. 저는 두 번째 주제로 일본의 적기지 공격론. 일본의 적기지 공격론은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북한이나 중국을 상대로 일본이 지금까지는 계속 방어만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공격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이 예를 들어서 액체 연료나 고체 연료를 주입하는 그 순간에 일본으로 그게 미사일을 향하는 그런 조짐이 보일 경우 일본은 바로 선제 공격은 아니지만 액체 주입 그 시점에 바로 공격을 하겠다는 거죠. 이 적기지 공격론이 반격 능력이라고 최근 용어를 보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 아시겠지만 일본은 지금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립 정권이에요. 그런데 공명당이 이 종교재단, 창가학회 종교재단에 근거를 해서 이 종교재단이기 때문에 모든 걸 조금 더 인권 이런 차원을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공명당에서 일본의 적기지 공격론이 너무 공격적이다.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선입견을 나쁘게 준다. 그래서 이 적기지 공격론을 바꿔라 해서 반격 능력으로 바꿨습니다. 이 바꾼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1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이제 알기 쉽게 여기서 적기지 공격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적기지 공격론이 계속 지금까지 1998년에 북한에서 대포동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부터 계속 일본 수면 하에서 자민당 특히 안보조사의 차원에서 그 거론이 됐습니다. 일본은 계속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가. 그래서 거론이 되다가 계속 기시다 총리 이전부터 선거 때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도 공격할 수 있다. 그걸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내가 정권을 잡으면 기시다 총리가 후보 때 내가 정권을 잡으면 중요한 선거, 참여 선거 그리고 이제 지방 의원 선거에서 계속 자민당이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북한에 또 중국에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바로 방어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 선거에서 자민당이 계속 이겼죠. 중요한 참여 선거.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작년 12월에 가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본은 적기지 공격론을 실행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책 실행으로 금년부터 계속 지금 이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이 과연 저희는 이제 학술 연구 단체이기 때문에 이 학술적인 면에서 어떤 국제정치 이론에 근거를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일본이 적기지 공격 정책 실행하는 건 바로 국제정치에서 공격적 현실주의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도 아마 아실 분들은 있을 건데 그 부분을 약간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일본의 정책이 이렇게 방패에서 창으로 바뀌는 게 공격적 현실주의에 근거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우리 원장님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이제 생략을 하고 일본 정부가 작년 12월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방위비를 지금의 GNP의 1%에서 2%로 올리겠다는 그 내용을 가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가기의 결정 중에 하나가 중기 방위 계획이고 또 적기지 공격론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결국 방패 위주였는데 이제는 앞으로 일본도 창을 가질 그런 공격적 현실주의에 근거해서 일본의 모든 군사 정책을 바꾸겠다. 이런 뜻이 이게 전체적인 개혁은 이러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학술적인 면에서 보자면 북동아시아에서 역학구도 그리고 일본의 대응, 특히 이제 북한 그리고 중국 최근에 북한과 중국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까지 동해에서 같이 중국과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왜 이런 게 필요한가?
만약에 적기지 공격론이 실행이 됐을 경우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본이 방어적 현실주의였는데 이걸 공격적 현실주의로 전환을 해서 앞으로 계속 나갈 거다. 이게 이제 시대적인 욕심이고 또 그 중에는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면은 안 될 것이 있다. 왜 그러냐? 뭐냐 이게 일본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2차 대전 종전 이후에는 지금 평화헌법으로 계속 평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주일전쟁, 태평양전쟁 계속 전쟁으로 일관했죠. 그 이전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마쿠라 맞고 모로마치 맞고 에도 맞고 이 막부라는 게 뭡니까? 막부라는 게 사무라이 시대죠. 이 막부가 계속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100년 동안 이 막부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 러일전쟁 쭉 이어왔기 때문에 일본의 이 군국주의는 일본의 어떻게 보면 특유의 DNA가 아닌가. 아마 이것도 우리가 염두에 둔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지금 일본 국내에서 이런 공격적 현실주의를 주장하는 우익 민족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시다 독트린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요시다 시게루가 전후 총리였습니다. 일본 총리였는데 그 당시에 일본이 폐허가 됐죠. 폐허가 됐는데 미 군정 하에서 요시다 시게루는 미국의 덜러스 장관이 앞으로 일본은 더 이상 이제 폐해정국으로만 머무를 게 아니고 일본도 군비를 갖춰라. 덜러스 장관이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요시다 시게루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폐허를 했고 우리는 전쟁을 마음도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군비는 안 하고 그냥 경제에만 올인을 한다. 이게 이제 요시다의 독트린이죠. 그래서 이 요시다 독트린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 GNP는 2.8%죠. 군사비 대비 GNP가. 근데 일본은 1%입니다. 1%인데 지금 한국 군사비와 일본 군사비가 지금 거의 비슷하죠. 해년마다 이렇게 한국이 앞섰다, 일본이 앞섰다 그러는데 이 GNP 1% 수준을 유지한 건 바로 이 요시다 독트린이라는 일본 전후 이후 계속적인 군사정책에 의한 겁니다. 근데 요시다 독트린의 가장 이제 요시다 독트린이 기반이 되는 게 미일 동맹이죠. 미일 동맹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동맹이에요. 그래서 이 미일 동맹 하에서 요시다 독트린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일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자와 이치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때 다케시타 바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오자와 이치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걸프 전쟁 때 일본이 120달러를 지원하고도 인적 지원이 없었다는 이유로 전 세계로부터 비판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자와가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세계로부터 당신네들은 돈으로만 때우고 사람 피는 흘리지 않는다. 이런 비난을 계속 받는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군사비에 지출을 하고 해외 파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오자와의 보통 국가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자와의 보통 국가론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보통 국가 이게 아니고 엄격히 따지면 이런 겁니다. 보통 국가는 뭐냐? 다른 나라를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죠. 그런데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원거리 공격 능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무력 행사를 일본이 해외 파병도 하고 또 해외 파병 간 일본 군인이 무기 사용도 가능해야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보통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자와 이치로는 앞으로는 우리가 보통 국가화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지금 일본이 원거리 공격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가?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아직까지는 보통 국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그러죠.
그 도달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항공모함이 있어야 원거리 공격 능력이 있다고 보통 평가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항공모함은 지금 4개의 항공모함이 있는데 이즈모 가가 이 2개 항공모함에 배수량이 27,000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65,000톤, 그 다음에 프랑스의 샤를 드부아 42,000톤, 여기에 비해서는 아직 어리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즈모나 가가오의 그 F-35A를 F-35A, F-35B 이렇게 해서 일본이 앞으로 147기를 계속 도입할 예정인데, 이게 F-35가 가장 5세대 최신의 전투기죠. 이 전투기를 이 항공모함에서 발착이 안 된다는 거죠. F-35A는 발착이 안 되고 F-35B만 수륙 이착륙만 가능한 이 최신의 전투기를 여기서 발착이 가능하니까 결국 이 항공모함은 원거리에 활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일본은 원거리 공격 무기가 아직 미흡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합동 타격, 합동 공대지, 그리고 또 장거리 대함 미사일, 이게 전부 다 지금 500에서 900km밖에 안 된다.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ICBM, 대륙간 탄도탄,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 이게 일본에는 없다. 지금 개발 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사일 면에서 자기 근해에 오는 함선을 공격하고 또 방어하는 그런 수준이지, 아직 일본은 원거리 이 공격 무기 중에 하나인 미사일도 사거리가 지금 변변치 못하다. 또 하나, 이제 공격용 전투기 있습니다. 공격용 전투기는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서는 우세하다. 그런데 지금 140인데 147기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계속 도입 중입니다. 도입 중에서 아직까지는 지금 일본은 도입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원거리 공격 가능 무기가 일본이 보통 국가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그런 장거리 폭격기 이런 게 없다. 또 하나 원거리 공격 가능 무기가 해병대죠. 해병대. 일본에서는 이걸 수륙기동대라고 그러는데, 이 수륙기동대가 2018년에 겨우 창설돼서 지금 한 2,100명 수준, 지금 최근에는 한 3,000명 정도 수준이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은 해병대가 29,000명 수준이죠. 그러니까 아직 일본은 원거리 공격에서 이 해병대 이 분야에서도 원거리 공격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통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1990년대하고 2023년대에 세계 여러 나라의 군사적인 환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과거 1990년대는 세계 2위였는데 지금은 세계 3위고 군사력은 8위고, 미국은 이 1990년대만 해도 세계 최강이고 당시 냉전이 끝나고 단극체제였죠. 미국만의 단극체제 주인공이고, 그런데 지금은 다극체제 중에서 어느부터 해놓고 중국과 패권 경쟁. 중국은 과거에는 5위였는데 지금 세계 2위. GDP는 일본의 지금 4.4배, 군사력은 세계 2위. 러시아, 한국 1990년대 GDP 17위였는데 지금 12위고 군사력 9위. 북한, 이런 주위의 상황 변화가 일본을 결국 방어적 현실주의에서 공격적 현실주의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럼 일본의 적기지 공격론이 나오게 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이죠. 북한. 물론 일본은 여러분들 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북한하고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왜? GDP가 3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런 나라가 같이 전쟁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두 나라는 과거에 감정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왜? 김일성이가 처음부터 항일 빨치산 이 항의를 정체성으로 해서 내세웠고, 그리고 이 김일성 왕조가 계속 됨에 따라서 그 왕조의 정체성을 위해서도 계속 항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일본과는 이런 과거의 악연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미사일 발사하는 게 중국으로 실험을 할 수가 없죠. 이번에 잘못 실험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실험을 하다가 잘못된 거죠. 중국으로 실험을 할 수가 없고 또 러시아 쪽으로 실험을 할 수가 없죠. 또 한국 쪽으로는 잘못하다 한국 본토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험을 할 수가 없고 결국 일본하고 이 근처에 EZ 지역, EZ 못 가는 이 부분으로밖에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없는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을 단거리 미사일만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하면서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일본은 그걸 선거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홋카이도를 넘어서 저쪽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 북한은 J 얼러트를 가동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으면 민방위를 가동시켜서 그때마다 신칸센을 중지시키고 학생들 학교를 못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대피를 하게 하는 그런 그 라인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대피를 하기 때문에 선거를 하는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엄청나게 위협을 느끼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그때마다 강요회의를 소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일본이 선입견이 자기네들도 반드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걸 이제 계속적으로 일본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계속적으로 일본이 앞으로 군사력 증강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이용하는 점도 있죠. 핵무기 더군다나 이제 그 미사일에다 이제 핵무기를 장착하는 거죠. 지금 엊그저께 미국의 터너 정보위원장이 북한은 이미 핵탄두에 성공을 했다. 그리고 뉴욕도 타깃가 된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방위 백서판에 2022년에 이번에 북한 탑재 가능성이 있다고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과 미사일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일본이 지금 북한보다 미사일의 성능이 낮다. 북한은 스커드, 노동, 무수단, 대포동, 화성, 지금 화성 17호까지, 화성 17호는 사거리가 15,000km에 작년 11월에 발사를 성공을 했는데 그 중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탄, 잠수함 전 분야에서 북한이 훨씬 더 우위에 있죠. 일본보다. 지금 일본은 자기네들이 고유로 하고 있는 게 일본 20 지대함 유도탄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계속 발달을 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이 적기지 공격론에 자기네들 정책 실행의 일환으로 토마호크 미사일을 앞으로 400에서 500기를 구입한다. 토마호크 미사일이 사정거리가 1000km에서 1500km까지 되는 거니까 앞으로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가지고 일본이 적기지 공격론의 하나의 자기네들이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 하면서 부다페스트 협정에서 북한이 이걸 이제 반면 교사가 담아서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고집할 가능성은 더더욱 많았다는 걸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리셨을 겁니다. 자, 또 하나 일본이 적기지 공격론을 내세운 것 또 하나는 북한 플러스 중국입니다. 중국이 시진핑의 해양강국 건설을 지금 하고 있죠. 해양강국 건설하는데 과거에는 시진핑의 전략이 제2도련선, 제1도련선이 이게 제2도련선, 이게 이제 제2도련선, 제3도련선 태평양 한가운데인데 제2도련선으로 밀어내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A2AD 반접근 지역 거부라는 그런 중국의 전략으로 일본이나 미국의 해군 능력을 제1도련선, 제2도련선으로 밀어내는 게 그동안의 목적이었는데 그동안에 중국이 미사일을 아주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 미사일 확대거리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 DF-26 같은 경우에는 반경이 4,000km. 그러니까 이 괌,
과학까지 이제 다 하기 때문에 항공모함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 DF-21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핵 탑재도 가능하다. 또 DF-17 같은 경우에는 초음속 미사일을 거기다 장착을 해가지고 아주 국지전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중국이 미사일을 많이 이렇게 개발하고. 그런데 중국이 왜 이렇게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느냐?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느냐? 북한은 당연히 북한의 공군력이 약하기 때문에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죠. 그런데 중국은 왜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다르죠. 차이 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에 가가지고 메카시 하원 의장하고 방미를 했는, 여기서 이제 만났는데, 이때 대만 해협이 긴장이 됐습니다. 대만 해협이 긴장이 돼가지고 미국에서는 니미츠 항공모함이 출동을 하고 중국에서는 산동호 항공모함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비교해보면 왜 중국이 지금 미사일에 열을 올리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니미츠 항공모함은 취역 시기가 1975년이에요. 산동호는 2019년, 그게 가장 최근이죠. 그런데 이 재원을 보면 동력엔진, 니미츠는 핵 추진도 되고 전기 터빈도 되는데 이 산동호는 전기 터빈만 됩니다. 최고 속도는 비슷하죠. 탑재 항공 기술은 니미츠호가 더블이죠. 가장 중요한 출격 가능 시간, 빨리 비상시에 출격하는 건 이 니미츠호가 대당 30초로 4배 빠릅니다. 취역 시기는 거의 40년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항공모함의 성능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중국의 건조 능력이 떨어지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중국은 해군 함정, 항공모함으로는 미국과 상대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로밖에 상대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일본도 목표됩니다. 중국에서 일본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선제 공격이 유리하다. 왜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 미사일을 그렇게 열을 올리느냐? 그 미사일에 열을 올리는 걸 우리는 이제 그 전술적인 면에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보통 우리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스킵해서 좀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미사일의 위력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중국의 해군 전략가들이 모기가 코끼리를 먹은 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 미사일의 효력이 강하고 그리고 비비칭 무기로는 가장 적절하다고. 3차 중동 정전 때 이집트 해군 스틱스 미사일로 이스라엘 엘리어트 구축함을 함몰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함정이 24배나 큰 함정을 함몰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포클랜드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미사일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이 미사일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도 지금 중국 공세에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 여러분들한테 미어 샤이냐라는 그 사람의 공격적 현실주의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제 지금 태평양 방어선을 저렇게 쭉 하고 있고 계속 일본 섬에 이렇게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 분위기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국주의 어떤 그 전쟁을 좋아하는 DNA가 일본 사람들한테 있다. 이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왜? 아베 전 총리가 작년에 쉽게 말해서 시골 사무라이한테 총 맞았죠. 시골 사무라이한테. 그것도 장난감 총이에요. 이건 우리나라한테 엄청나게 큰 좋은 일입니다. 아베 총리. 왜? 아베 총리는 우익 민족주의의 수장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계보가 계속 이어져 있고 자기 할아버지 기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베 총리가 지금 안 죽었다면 앞으로 계속 일본은 우익 민족주의가 강하게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작년에 죽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우익 민족주의가 아베가 이렇게 심어놓은 우익 민족주의가 계속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계속 그걸 지금 하나하나 깨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그러니까 일본이 공격적 현실주의로 나가게 된 국내적 원인 중에 하나가 우익 민족주의의 기본 토양이고, 두 번째가 미사일 방어 한계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는 앞으로 북한의 미사일, 중국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어떻게 막겠냐면은 지금 1차 방어는 이지스함 8척이 이 동해 안에서 배치돼 가지고 바로 북한의 미사일, 중국의 미사일을 역격한다 이거죠. 2차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27개 부대가 있어가지고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대비를 한다. 이 3차는 일본 내륙 지방에 이지스 어시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지스 하는 바다에 떠 있는 거고, 이지스 어시오는 육지에 있는 이지스 함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이지스 어시오를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제3차 방어를 하려고 했는데 아키다현에서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든다. 그리고 이게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결국 이 미사일 방어 환경에서 일본 정부가 2020년 6월에 포기를 했어요. 이지스 어쇼 방어, 3차 방어 계획을 포기를 하고 이 순간에 자기네들은 이제 더 이상 미사일 방어에 우리가 그 노선을 바꿔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미사일 방어뿐만 아니고 미사일 공격으로 본격적으로 나가자 해서 지금까지 자민당 안보조사에서 계속 거론되는 적기지 공격론을 자기네들이 수면 밖으로 내세워서 이제 정책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시간이 있지만 요것만 설명하고 바꿔드리겠습니다. 현실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국제정치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지구상에서 그냥 우리가 평화롭게 타협만 잘해서 살아간다. 이게 자유주의죠. 이상주의. 아니다. 국제사회는 힘 있는 사람이 최고다. 이게 이제 현실주의죠. 그런데 이 현실주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현실주의는 고전적 현실주의와 이렇게 방어적 현실주의, 공격적 현실주의가 있는데 고전적 현실주의는 뭐냐면 인간이 원래 다른 사람한테 침략을 해서 다른 사람 물건을 빼앗기 좋은 본능이 있다. 국가는 인간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는 이런 본능은 바로 현실주의다. 그래서 과거부터 모든 국가에는 그런 게 잠재적으로 있다. 이게 고전적 현실주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런 인간의 본능이 아니고 국제사회 전체가 무정부 상태죠. 국제사회는 쉽게 말하면 경찰이 없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누구를 폭행을 하면 바로 경찰이 오고 우리가 재판을 받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도 누가 제재를 하지 않죠? 이게 바로 구조적이다. 국제사회가 구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 방어적 현실주의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국제사회가 그렇게 힘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 힘보다 조금만 더 힘을 갖추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방어적 현실주의고, 아니다. 우리가 최대한대로 군사비를 늘려야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게 공격적 현실주의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방어적 현실주의에서 공격적 현실주의로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작년 12월 적기지 공격론을 정식으로 가기에서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격적 현실주의를 대입을 해보면 일본 입장에서 이렇다. 지금까지는 방어적 현실주의일 때는 요시다 수준이 통했는데 이제는 보통국가로 공격적 현실주의입니다. 자, 일본이 작년 10월 달에 GDP 2% 수준까지 방위비를 올리기로 했다. 그 다음에 평화법, 지금 평화법 개정하려고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군사장비를 방어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 항공모함, 그 다음에 미사일, 장거리 폭격기를 전부 일본이 준비를 할 거다. 군사작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수륙기동단 이걸 앞으로 대폭 늘리는 이런 건 결국 일본이 앞으로 공격적 현실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다.
지금 한국은 2.8%죠 GDP. 일본은 지금 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는 미사일 그리고 또 차세대 전투기 이제 일본이 지금 스웨덴하고 이태리하고 합해서 제6세대 스텔스기를 완성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증강현실이라고 AR, 그 다음에 AI는 여러분들 다 아시고 AR 증강현실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른 사람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제 3자 사진을 갖다가 이 사진에다가 합성을 하면 이 세 사람이 같이 나오는 게 증강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신기능을 도입한 앞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도 지금 일본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공룡 이지선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이지선도 만들 예정이고 미사일 개발을 하고 방위비 440조. 그런데 문제는 일본 국민의 55%가 방위비 증기에 지금 찬성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친일도 반일도 아니고 이 일본의 적기기 공격론을 우리가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군사를 어떻게든지 일본과 정보 교류를 확대를 하고 구체적인 걸 알아야죠.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여러 참모총장, 그다음에 국방장관, 그다음에 실무회의를 찾아갖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지소미아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장기로 하는 거, 일본이 장기로 하는 것을 지금은 전부 다 미군을 유지해서 우리가 미군을 통해서 일본으로 가고 또 일본이 미군을 통해서 우리 한국으로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우리가 임기응변에 적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현실 하에서 우리가 일본의 국내 사정 그리고 대외 사정 이런 게 결국 일본을 공격적 현실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본 계속적으로 지금 가기에서 결정된 대로 GDP 2%의 공격적 현실주의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구체적인 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